네, 반갑습니다. 오늘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눌 김재민입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음, 대략 한 세네 주제가 될 텐데, 일단 영국에 제가 97년 7월 1일에 영국에 갔습니다.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으러 학생 신분으로 갔다가 몇 년 후에 거기 유럽 과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어, 직원이 됐죠. 교직원이 돼서 학교 내에 있는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까지 지냈으니까 2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에, 그 보면서 제가 직접 그곳에 한 20여 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영국의 상황, 특히 이제 저희 스코틀랜드 이쪽 상황들의 진행 상황들을 한번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고 말들이 좀 어려운 말들이 많죠. 뭐 NDC, R200, ESG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보는데, 저는 좀 그 직접적인 탄소 중립에서도 특히 에너지 분야 쪽을 맡고 있습니다. 더 깊게는 이제 건물 에너지 쪽을 맡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 최근에 한 2, 3년간 한국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직접 봤던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보내드리고, 산업계 쪽에 ESG, 특히 이제 에너지 인바이러먼트 쪽 ESG가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인바이러먼탈 쪽을 어떤 식의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뭐 아리백도 나오고 ESG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이거는 꼭 한다 뭐 이런 단정적인 걸로 하고 싶진 않고, 예, 그 이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극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또 불확실성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로 하고요. 좀 나눠가지고 영국 얘기를 좀 한담 하고, 그다음에 국내 얘기들, 뭐 지자체 관련된 한 타임 하고, 산업계하고 지자체, 그다음 이슈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한 네 꼭지나 세 꼭지 정도로 해서, 중간 중간에 뭐 질문들이 있으면 메신저로 해주시면 외덕기 교수님이 받아가지고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대답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죠. 어, 지금 모두들 학생들이시니까 학부 학생들이시고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용어들을 이제 쓰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하고, 또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되면 이해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간단하게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 배경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 탄소 중립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기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그 인간의 배출 활동, 인간의 모든 활동, 특히 이제 연소가스나 이런 것들을 억제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뭐 북극의 곰이 말라 죽는 거며 빙하가 녹는 거며 이런 걸로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저는 이제 과학적이고 뭐 공학 박사이고 하니까 그게 맞냐 틀냐는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IPCC의 전문가 그룹이 굉장히 심각성 있는 것들을 전달했고, UN 차원에서의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전반적인 국제적인 컨센서스, 공감되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작년에 글라스고 COP23에서 공교롭게도 글라스고입니다. 제가 있던 곳이 글라스고인데 거기서 각국이 얼마를 줄이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그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기본법으로 이제 얼마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각 법 체계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온실가스에 대한 게 도대체 뭐냐? 그 자꾸 이산화탄소 얘기하는데요. 이산화탄소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물론 많은 포션을 가지고는 있지만 주로
기계를 활용했던 거, 특히 기계공학. 제가 기계공학인데 기계공학에 이제 엔진에서 연소했을 때 배출되는 가스들, 그 중에서 이제 CO2가 많이 나오고, 뭐 CO2 그러면 사람도 CO2를 냅니다. 호흡을 하게 되면 O2를 흡하고 예, 이제 내뱉죠. CO2를. 이제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도 이제 CO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CH4, 메탄 같은 경우에도 있고, 여기 다양한 것도 있죠. 이산화질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질소 성분들이 전부 온실가스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왜 자꾸 이산화탄소를 했느냐 하면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실제 온실가스의 임팩트 있는 건 아주 작은 양이라도 큰 것들이 있습니다. SF6나 뭐 이런 것들은 이산화탄소 1g에 비해서 SF6 1g이 약 2200배 정도의 온실가스 그 온실가스 효과를 유발시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출되는 양은 작더라도 그 임팩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뭐 2만 2천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각자대로 넣기에는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기 뭐라 그러죠? 상당 이산화탄소, 즉 CO2 이퀴밸런트라고 하는 걸로 통일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이퀴밸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이외의 것들도 같이 합쳐져서 그 전환을 한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저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고 그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막아야 될 관리 소재들이 있겠죠? 그 관리 소재에 대한 것들도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뭐 기업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쓰는 말이 이제 스코프 1, 2, 3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스코프 1, 2, 3 그러면 스코프 1은 직접 배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즉 보일러, 가스를 이제 켰을 때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자동차, 바로 직접 그 자기 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거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탄가스, 천연가스가 들어오면 그게 보일러에서 연소 작용을 하면은 나오는 가스들, 그게 직접적인 배출의 책임지가 스코프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전기를 만든 건 아니니까 이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직접 배출만 다룬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는 배출한 사람한테만 두면 사용자들이 편하죠. 예를 들면 나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함으로써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잠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에게 이제 책임을 주는 거죠. 간접 배출이라고 해서 전기, 그다음 물도 이제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원들이 있고 거기서 배출되는 양이 있는데 그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책임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스코프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전기하고 물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현재 여기까지는 미터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 미터가 있고 그 물 미터가 있으니까요. 근데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이 스코프 3 분야인데 이게 간접 배출 중에서 그 조직이 활동을 하면서 배출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렵죠? 내가 직접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내가 출장을 가는데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비행기를 탐으로써 배출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간다던가 이렇게 바꾸면은
배출원을 적게 쓰게 한다는, 유발을 적게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같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스코프 3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은 인간 활동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배출에 대한 거,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구매해서, 전기 같은 경우는 내가 구매를 하니까 발전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구매하는 사람한테 지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기업일 경우에는 많은 양의 전기를 써서 무언가를 생산했으면 그 전기 쓴 양, 물, 그걸 유발시켰다는 거죠, 배출을.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배출에 간접의 간접인 거죠. 조직이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배출 유발 행위를 했던 것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국의 글라스고인데요. 글라스고에 가면은 식당에 피시앤칩스, 영국이 뭐 음식이 좋은 게 없죠. 예, 가장 잘 다루는 건 이제 피시앤칩스인데 그 피시앤칩스 레스토랑에 할 것도 좀 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선 튀김인데 그 생선 튀김 가게에서 파는 그 음식의 메뉴에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나오잖아요. 8파운드, 7파운드 이렇게 나옵니다. 피시앤칩스가 이제 8파운드니까 지금 12,000원, 13,0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굉장히 비싸죠. 한국의 돈가스가 8,000원인가? 그 돈가스는 그래도 밥도 나오고 맛있는데 피시앤칩스가 이제 8파운드니까. 근데 그 옆에 보면은 1.1kg 뭐 CO2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탄소 배출의 양인 거죠. 그러니까 스코프 3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스모크 하도크 피시 케이크. 그러니까 하도크 대구인가요? 대구를 절인 건데 그걸로 만든 일종의 한국식으로 하면은 오뎅 같은 거죠. 오뎅. 피시 케이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탄소 배출을 1.0으로 해서 만든 거다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은 어부가 배를 타고 가가지고 했을 때 그 배가 돌아가면서 배출한 양, 그리고 가져와가지고 요리하면서 배출되는 양, 이런 걸 다 한 피시케이크 1kg에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것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피시앤칩스가 1.1이니까 더 많이 배출했죠. 그 다음에 덴푸라 브로콜리가 0.8 정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모든 음식이나 소비품에 이런 것들을 붙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이게 뭐 법적으로 이걸 붙여서 뭘 하진 않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붙이고 같은 품목에서 좀 더 적게 탄소 배출되면 예를 들면 그린 마크, 녹색 마크를 부여받던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런 근거들이 아까 얘기했던 스코프 1, 2, 3 그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관계되고, 자 그러면 모든 활동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 이걸 어떻게 시행하는데 국가는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CO2 텍스입니다. 많이 배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가 책임이 있으면 아예 텍스로 내라, 세금 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물건에다가 놓을 수도 있는 건데 가장 직접적인 게 이 텍스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녀 연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탄소 배출량, 근데 같은 동료는 기차를 타고 다닌다, 지하철. 그러니까 더 많이 배출했네. 사회적인 부정적인 거를 배출하는데 유발 행위를 했다는 걸로 텍스를 매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직 탄소세를 부여하고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건. 그 시작이 아마도 이 탄소 국경 조정세, CBA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네, 이 발음도 좀 희한한데, 이게를 이제 만지작거리는 게 유럽이 만지작거리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이제 유럽 의장이 취임하면서 내가 있는 임기 3년 안에
이 탄소 국경 조정세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독일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런 법칙, 이런 법규를 만들고 쭉 나가서 태양광을 많이 사용하게 했는데 실제 그 태양광의 제조사는 전부 다 중국산이더라.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거의 뭐 전 세계를 점유했다. 그러니까 나는 사오고 그 돈을 버는 거는 중국이다. 조금 배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국경세라는 걸 주게 된다면 중국은 그걸 만들 때 싸게 만든 이유가 석탄 발전을 써서 싸게 만들었다고요. 석탄을 써서 그 인곳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 태양광의 패널을 만들 때의 재료입니다. 그 아주 고온의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걸 녹여야 되니까 그런 걸 만들 때 이제 중국은 석탄을 떼워서 만드는 거니까 싸죠. 인건비도 싸고. 그 배를 태워가지고 영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되면 이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조립만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장사도 잘 되고 사실 중국 덕분에 태양광의 보급률이 갑자기 늘어나게 됐죠. 서로 공짜는 없은 거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계속 가게 되면 중국만 돈을 벌게 됐더라. 이런 이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면의 명분은 지구를 구하기 위한 거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국경세 우리가 아무리 태양광을 쓰면 뭐하냐 만들어질 때 중국에서 석탄을 떼우는데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 조정세로 조정을 하자 이런 것들이 된 거죠. 예, 뭐 전체적으로 오늘 할 얘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런 국경세 얘기나 스코프스 1, 2, 3 나왔던 것들은 꽤 오랜 역사가 됩니다. 뭐 2, 30년 됐고 처음에 아이디어가 됐고 시범 사업 했던 게 실제로 진행된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한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영국이 이 사업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는 영어로는 탄소 중립이란 말을 지금 그 당시는 안 썼고 로우 카본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많이 있었어요. 저탄소 사회 이를 위한 이제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1997년입니다. 1997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97년이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97년 7월 1일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날 7월 1일 날 뭐가 또 있었냐면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다 넘겨주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 그 악단이 홍콩에서 홍콩 인도식을 끝나고 같이 넘어오는 거였죠. 그래서 뭐 백파이프 연주도 비행기에서 하고 그런 날이었어요. 97년도 7월 1일. 근데 97년도가 굉장히 저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전환점이었고 영국에서도 전환점이 있었어요. 97년 5월 1일 날 예전에 보수당 정권이 이제 패배하고 레이버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때 아주 젊은 노동당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토니 블레어하고 고든 브라운인데 두 사람이 이제 내부에서 당 내에서 젊은 그룹들 지지 그룹의 수장들인데 같이 손을 잡고 대표 그룹이 되고 이번 이 총선 97년 총선에서 보수당하고 붙었는데 아주 압승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압승을 하냐면 이게 이제 빨간 게 노동당인데요. 야당이 보수당이 거의 괴멸했습니다. 거의 뭐 반 이상 3분의 2가 날라갔었죠. 그래서 노동당은 저 야당이 연합이 되더라도 과반수가 안 되고 이런 이런 빅토리는 없었죠. 이게 마치 3년 전 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거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수상을 하는데 먼저는 이제 토니 블레어가 먼저 하죠.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약속한 대로 이제 고든 브라운한테 이제 수상을 넘겨주고 2010년까지 꽤 오래 집권을 했죠. 두세 타임 정도 했으니까요. 13년 정도 한 거네요. 그 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8월 30일에 다이애나 비가 사망합니다. 파리 그 지하 그 보도에서 파파라치 추격을 당하다가 이제 차가 기둥에 부닥쳐서 사망을 했죠. 다이애나 비는 여기 다 잘 모를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영국의 왕실이 있고 왕실에서 뭘 하면 마치 이게 무슨 신데렐라나 뭐 디즈니 영화의 공주님처럼 많은 신문들이 다뤘어요. 진짜 공주니까 이 사람은 동화 속의 공주가 아니라 또 얼굴도 이쁘고 그랬는데 이제 찰스하고 이혼하고 혼자 개인 생활 돌싱으로 와서 개인 생활을 하는데 파리에 갔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죽은 거예요. 굉장히 슬퍼들 많이 했고 국민적으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는데 풀 몬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풀 몬티라는 우리 나이들의 사람들은 알아요. 이 풀 몬티. 왜냐하면 이때 IMF가 있었고 그리고 풀 몬티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거예요. 영국 아주 전형적인 영국 코미디 영화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 조선소에 다녔던 셰필드라는 동네였고요. 글라스고라고 해도 뭐 괜찮아요. 그 조선소에서 있던 사람들이 조선소가 이제 무너진 다음에 그러니까 파산 직장을 잃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스트릿 댄싱을 하는 겁니다. 남성 클럽이죠. 남성 스트릿 댄스. 즉 고객이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영화인데 아주 남성적이고 제조업이고 이런 어떤 주류에서 그 주류가 망하면서 여성이 서비스업이 커지면서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 그리고 남자가 서비스해야 되는 사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로 전환되는 그 기점이었어요. 1997년도가 97년도에 워낙 이 토니 블레어 쪽이 진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기를 원하는데 독립보다는 타협을 해서 니네가 의회를 갖고 독자적인 정책을 펴라. 다만 외교하고 국방은 같이 하자. 유나이티드 킹덤 안에서 그렇게 이제 달랜 거죠. 그래서 도널드 듀어하고 같이 뭐 결국은 이제 스코틀랜드 의회를 인정해 주는 걸로 갔습니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스코틀랜드의 거의 8, 90%가 노동당을 밀었어요. 그 당시에 압승을 한 이유가 거의 빨간 거였어요. 전부 다 노동당을 밀고 보수당을 거의 쫓아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97년도 9월에 나왔고 이 중도 좌파 정권이 내세운 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영국을 만들겠다. 그 영국은 기존의 아주 그 산업적인 뭐 증기기관도 먼저 만들었고 2차 세계대전 뭐 이럴 때 주도를 했잖아요. 그런 제조업을 주도했던 나라이지만 기후변화에 어떻게 보면 원흉이 될 수도 있다. 원조죠, 원조.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면서 이 기후변화를 바꾸는 기술과 서비스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영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공약이 됐었고 그래서 나온 게 로우 카본 이코노미 캐치프레이즈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1997년부터 탄소 중립 제로 우리 사회는 탄소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하면서 정책들을 나갑니다. 그래서 목표도 EU하고 같이 이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 EU를 주도했으니까요. 보시면은 2050년까지 거의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5년 더 앞서서 우리는 45년도에 100%로 하겠다.
2020년대는 42% 하고 2040년대는 50% 하고 아주 과감한 거죠.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니까 20몇 년도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쯤인데 이게 솔직히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아주 나중에 얘기니까 이게 1997년부터 지금 50년짜리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벌써 23년이잖아요. 거의 한 반 정도 온 건데 제가 23년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또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식의 아주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든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터닝 포인트를 했느냐? 제조업이 어차피 망하는 거였어요. 내가 새로운 걸 하겠다. 그러므로 제조업을 없애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 가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망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조선소. 이 그래프를 보면 UK, 그러니까 영국이 전 세계의 선박 제조 시장을 1930년대에서 50년대까지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 전함 제조하고 뭐 이런 것들, 물론 일본도 그때 전함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어서 전쟁도 일으키고 했지만 영국이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산업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서유럽이 주도를 하다가 1995년, 1970년대부터 이제 일본이 나옵니다. 일본은 워낙 그 2차 세계대전 그때부터 조선 산업이 유명했는데 미국한테 원자력 한번 두들겨 맞고 한 10여 년간 거의 못 일어났었죠. 그러다 가서 1965년대부터 그야말로 이코노믹 애니멀 그래가지고 경제 동물로 해서 돈만 버는데 뛰어든 거죠. 이 일본의 셀러리맨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80년대까지 아주 잘 갑니다. 반대로 영국은 이 분야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서 거의 망한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가면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것 중에 메이드 인 UK는 사라집니다. 대신에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고, 예를 들면 현대, 대우조선, 뭐 삼성중공업 이쪽이 배를 만들어서 진행이 됐고, 지금도 이 한국의 조선소는 LNG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일반 화물 선박은 지금 중국들이 거의 잡고 있고 고급 기술이죠. LNG선 이쪽을 거의 잡고 있어서 최근에 LNG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배를 보내서 가스를 보내서 러시아의 그 파이프로 운반되는 가스 시장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뭐 카타르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래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한국이 거의 시장을 거의 독점한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영국은 이제 못 하는 거죠. 인건비도 워낙 비싸고 파운드도 세고 이미 이제 이 분야의 경쟁력을 잃었던 거죠. 그럼 뭘로 가느냐? 옛날에 배 만들고 이런 기술을 엔지니어링화해서 배 만들려고 하는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걸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뭐 예를 들면 가르치는 거, 대학, 컨설팅 이런 지식 가지고 먹고 사는 걸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이걸 하다 보면 흥미로운 게 예를 들면은 어느 산업 박람회에 가면 예전에는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배를 들고 갔잖아요. 아니면 차 같은 경우에는 막 컨테이너 싣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몇 대 파느니 내가 가방에다가 컴퓨터 들고 거기서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시뮬레이션이고 우리가 이런 거 다 니네한테 제공해 줄게. 한 카피당 얼마. 이 수익이 배 큰 거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기술은 이 탄소를 배출하는 기술이 아니라 탄소 없이 가는 기술로 하는 어떤 파이오니어적인 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97년도부터 영국의 모든 대학에 그 연구 자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연구 자금을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이 기계과가 있는데 전기과가 있는 데는 혁신 제품을 그 프로토타입이죠.
앞으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도부터. 저희 대학에 제 옆에 같이 앉아있던 동료도 만들어서 그 스피너 컴퍼니를 가서 예, 회사도 차렸었습니다. 요 기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이게 펠라미스라고 펠라미스가 이 물뱀입니다. 파력 발전기인데 보통 파력 발전기는 바다의 출렁임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큰 구조물을 갖다가 놓고 마치 공기 펌프처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구조물이 필요 없이 물에 그냥 딱 뜹니다. 물에 딱 떠가지고 그 관절이 꺾이는 걸 파도가 치면 관절이 꺾이는 걸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네.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뭐냐면 운동 에너지를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전기 터바인,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는 장치예요. 그리고 그거를 케이블 통해 가지고 육지로 이제 보낸다. 이거의 그 기본 원리를 개발한 사람이 에딘버러 대학의 이제 교수인데 거기 출신들의 연구원들이 나와서 이런 사업화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2008년까지 한 10여 년 개발하고 투자받고 실제 규모 시스템에 설치를 해서 일부 아마 판매된 것도 하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제 동료 카메론 존스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 프로토타입을 이때 개발해서 한 20년 전 모델인데 보시면 이것도 재밌는 이게 뭐냐면 조류 발전기예요. 물이 흐르는 곳, 우리 커런트 터바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물이 흐르는 곳에다가 이 발전기를 넣는 거죠. 그러면 흐르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바다나 아니면 강 기초에다가 강 바닥에 기초를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러니까 안 좋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한쪽으로 돌고 이렇게 흐르면 한쪽으로 날개가 돌고 그 뒤에 거 날개는 반대로 돌게 하면 이게 이제 기계공학 쪽에서 보면 그 흐름에서 뒤에 와류 같은 게 상쇄가 된다는 거지. 와류가 상쇄가 됨으로써 이 톡이 생기는 걸 방지돼요. 톡이 생기는 걸 방지되면 우리가 그걸 잡아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기초를 딱 둬가지고. 이거 아이디어가 쌈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프로토타입이니까 그러면 상업화로 해서 어느 정도 가보자 한 게 2017년 버전에 나온 게 이겁니다. 진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날개가 두 개이고 한쪽으로는 오른쪽으로 들이고 얘가 돌아갈 때 앞쪽에 있는 건 뒤로 돌면서 서로 상쇄시키는 이런 원리는 헬리콥터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 헬리콥터들이 이런 걸 쓰는데 그 안정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이제 발전기니까 하나는 판이 이렇게 돌고 하나는 판이 반대로 도니까 발전 효율도 높은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투자 받아서 이 정도까지 이제 만들었죠. 그게 2017년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조그만 스타트업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만들어서 풍력 발전기도 만들고 대형은 못 만들어서 대형은 덴마크하고 독일이 거의 다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베스타스나 이런 쪽에서 진행을 했고 작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위트
윈드 터바인이라고 해서 좀 이쁘게 생겼죠. 도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건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극지나 어,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도 자체적으로 이 바람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강풍이 오더라도 쓰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거. 풍력 발전기는 대개 한 10m에서 13m 정도 풍속에서 돌아가는데 15에서 20이 넘어가면 이거 스톱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너무 세면 터바인이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저거죠. 이 실제에서는 바람이 뭐 내가 15m만 부나 이쁘게 20m 불고 30m 불고 하지. 근데 그 정도 부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는데 그게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며칠간 하면 전기 발전을 못 하는 거고 발전하지 못하면 돈을 못 버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작은 원리로 얘네들은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도 자체적으로 날개의 각도를 조절해서 이제 할 수 있게 한다. 그것도 특허가 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렇게 삼각형으로 돌아가는 걸 동네에다가 설치하면 소리도 엄청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도 이쁘고 소리가 안 나는 걸로 이제 개발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이런 박람회 매년 하는 올 에너지라는 컨퍼런스에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이제 구매자도 찾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왔고 지금도 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또 하겠죠. 네.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요 영국 얘기 마치면 이제 첫 번째가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 투자를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일단 글라스고가 한 60만 정도 살고 있는데 그 60만 정도 사는 곳에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약 540메가와트짜리 풍력 발전기를 세웁니다. 정책이 밀고 투자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동네 글라스고가 있고 글라스고 옆에 있는 산 와이트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드디어 영국은 2020년 2년 전이죠. 2020년 6월 첫째 주에 석탄이 안 돌아가는 날을 맞이합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 1800년대 말에 처음으로 발전소가 운영된 이후에 석탄 발전소가 처음으로 스톱한 날.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게 2020년이니까 토니 블레어 정권이 로우 카본 이코노미로 모든 그 탄소 전환, 탄소 발전소를 로우 카본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23년이 지난 거죠. 23년 만에 드디어 역사적으로 석탄 발전소가 안 돌아가는 날이 있던 거죠. 같은 신문에 그 뭐라 그러냐 기사 내용이 있어요. 기사 내용인데 그 안에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게 있었으니까 20년도부터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석탄 발전소를 다 폐쇄하고 안 돌아갔다면 어떤 게 발전을 했을까? 뭐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전을 이 석탄 발전소가 40%였는데 한 20년 전에 그럼 뭔가가 더 대체했을까요? 풍력 발전이었을까? 풍력을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기사 밑에 이제 쭉 도대체 뭘 했나 이렇게 봤어요. 콜은 0이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가 46%. 그 당시에 이제 천연가스가 풍력 발전을 대체한 겁니다. 석탄 발전을. 네, 죄송합니다. 석탄 발전 제로 인구, 내추럴 가스가 46%. 21% 그래도 풍력이 했겠지. 뉴클리어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21%.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풍력인데 약 10%. 임포티드 에너지는 유럽 대륙으로부터 전기를 끌어옵니다. 여전히 아마 프랑스에서 왔다면은 프랑스는 원자력이 대부분이니까 뭐 거의 원자력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9.9%. 나머지 바이오매스가 있고 솔라가 한 5%.
저는 이제 솔라가 5%를 했는데 조금 놀랐어요. 뭐야, 햇빛도 없는 나라인데 많이도 설치는 좀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천연가스가 대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시기를 매년도 어떻게 나왔나 한번 궁금해서 찾았어요. 2017년도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최근에 또 이제 나왔는데 제가 찾지는 못하고 웹사이트에서 카본 브리프라고 하는 곳에서 퍼블리시한 건데 여기 까만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까만 게 석탄입니다. 2010년도에 40%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죠. 2017년 가면 10% 이하, 20년에 거의 제로. 지금 거의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윈드. 윈드가 이제 슬슬 올라가죠. 10%에서 2017년까지 이제 15% 이렇게 되죠. 최근에 더 많이 길어졌죠. 뉴클리어는 원자력은 거의 20% 이렇게 쭉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가스가 나옵니다. 이 가스가 같이 올라갑니다. 석탄이 내리면서 가스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풍력 발전을 늘린 건가요? 가스 발전을 늘린 건가요? 정책은 풍력 발전을 늘리곤 했는데 가스 발전 없이는 풍력 발전이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그 백업을 뭘로 할 거냐? 석탄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가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떨까 해서 엊그저께 그 영국의 그 생방 라이브로 현재 전기가 얼마 생산하는가를 이게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 여기 에너지 대시보드라고 하는 7월 7일 날 목요일 7월 7일 날 아침 4시 55분 아침 5시 이때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얼마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녹색이 윈드예요. 그러니까 풍력. 아니 리뉴어블인데 그 녹색 특히 예. 리뉴어블 전체는 바이오매스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보는 거죠. 바이오매스는 나무를 떼우는 거잖아요. 어쨌든 탄소가 나가긴 하지만 나무가 살아있을 동안에 했던 그 기여, 컨트리뷰션을 인정해서 바이오매스도 재생에너지라고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풍력이 이제 대부분이 풍력이 12기가 발전을 했고 버스 퓨엘에서 가스가 8기가 정도 발전을 합니다. 이게 새벽입니다. 그러면 낮에는 어땠냐? 제가 그래서 몇 시간 후에 다시 봤어요. 12시쯤 평일날 12시에 가스 발전이 16메가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이 한 8m, 9기가 나오죠. 나머지는 뭐 바이오하고 이제 태양, 솔라가 이제 낮이니까 이제 솔라가 좀 거기 좀 맞춘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풍력은 오락가락하고 그 수요가 많아지는 곳에서는 풍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으므로 가스를 키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지난 몇십일 동안에 그 트렌드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수요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냐면 가스가 이제 받쳐준다는 거. 바람은 아마 이날 바람이 계속 잘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없으면 이제 가스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독일은 어떨까? 독일은 원자력도 없고 석탄도 없다고 했지 않는가? 독일은 좀 다른 길을 걷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보시면 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990년부터 2017년 쭉 떨어지는데 리뉴어블이 올라가요. 리뉴어블은 쭉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옆에 내추럴 가스도 얘가 슬금슬금 올라가요. 그죠? 올라갈 때 같이 슬금슬금. 대신에 뉴클리어는 내리막길을 가지고 있죠. 독일이 굉장히 독특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이 원자력을 유지하는 것에 반해서 독일은 둘 다 내리막길을 합니다. 다만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OECD 국가는 어떨까?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런 모양새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게 보시면 토탈 리뉴어블이 늘어나긴 하죠. 2000년대부터 해서 쭉 늘어나고 콜은 석탄은 내려갑니다.
가스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2017년까지의 흐름입니다. 2018년, 20년 정도는 제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아마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아요. 바람이 많아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발전기를 내가 마을에서 설치하고 그 발전 수익을 나눠 가져라.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수천 개의 발전소가 마을마다 이제 만들어지는 걸 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주민 참여 방식이 직접 투자도 있고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거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래 설치해 내가 반대 안 할게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을 하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펠라미스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에 그 회사는 어떻게 됐느냐? 2018년도에 그 실증 모델 만들 이후에 뱅크럽합니다. 예, 파산됐어요. 이거를 중국 회사가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팔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기껏 만들어 놓고 누구 주기엔 또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술인데 다만 이게 역시 생산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 뭐냐하면 서플라이 체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제조를 해야 되는데 제조를 싸게 양질의 걸로 만들 수 있는 제조 회사가 영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덴마크에 있고 어떤 건 중국에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가격이 높으면 다운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인 생산품인 이 발전기는 단가가 높아져요. 단가가 높으면 누가 이걸 사냐 이거지. 아무리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전기가 지금처럼 만약에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의 그 규제가 굉장히 세진다면 이거라도 사야 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서 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딱 가지고 파산이지만 그다음에 얘기했던 아까 조그만 풍력 발전기 스위프트 윈드 터바인은 실제로 전력회사가 스코티시 하이드로인가 스코티시 파워가 계약을 했다가 디커미셔닝 계약을 해지했어요. 원래대로 성능이 안 나와서. 그리고 저의 친구 그걸 들고 밖에 나가서 백만장자가 될 거라는 꿈을 꾼 게 10년 전인데 지금 대학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건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 다음 더 큰 일이 이제 있는데 토니 블레어 정권 그 다음에 고든 브라운이 있은 후에 정권이 바뀌어요. 보수당으로 넘어갑니다. 한 10여 년 했는데 뭐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에 참여를 해서 국방비로 돈은 다 까먹었고 로우 카본 이코노미 했는데 딱히 돈 벌 거는 마련되지 않았고 세상이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간 거죠. 그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2017년에 브렉시트를 해버려요. 우린 EU에서 떨어져 나오겠다고. 그래서 이 브렉시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죠. 한국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황당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투표를 통해서. 다수는 다 옳은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많이들 연구를 했는데 이 친구가 데이빗 굿하트라고 저널리스트인데 책을 하나 써요. 애니웨어스, 서메어스를 얘기를 하면서 영국이 애니웨어스, 즉 아무데나 가서 일할 수 있는 계층, 서메어스, 아무데나 못 가는 사람들 이런 걸로 종족이 둘로 나눠져서 그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브렉시트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적인 걸 막 나갔는데 남는 건 없고 오히려 EU의 여러 가지 제재들, EU가 워낙 이상적이잖아요. 그런 거에 제재를 받으면서 돈은 주는데 받는 건 없고 국경은 개방돼서 EU 국가 중 가난한 나라애들은 넘어오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가 자꾸 EU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못 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영국이나 독일의 납세자들이 준 돈을 그쪽으로 주는 거니까 오고 더 치명적인 건 국경이 개방이 돼요. 예를 들면 저도 영국인인데 영국 그 패스포트로 유럽의 아무 국가 가더라도 살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입을 다물고 있던 조용히 따라오던 유권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시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국이 로우 카본 이코노미 얘기도 진행이 됐고 23년간의 벌어진 일들을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5분이나 10분 쉬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답은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사님, 예, 말씀 전반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수강생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영국에 대한 사례를 쭉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뭐 질문이 지금 좀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 수강생분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좀 그 영상을 본인의 영상을 좀 켜주실 수 있는 분은 좀 켜주시는 게 이게 매너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좀 영상들을 좀 웬만하면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지금 잠깐 뭐 한 분 정도만 이렇게 질문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현 우리 학생이 질문을 좀 했는데요. 예, 직접 본인이 한번 저기 마이크 켜고 질문을 잠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신사정학부에 다니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아까 네, 반갑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낮이든 밤이든 그 재생에너지에서 풍력 발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이. 근데 이것이 아까 이제 발전소를 많이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발전소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풍력 발전에 대한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져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너무 좋죠. 풍력의 바람의 조건이 전 세계에서 그 스코틀랜드 특히 이제 육지 지역의 풍속이 연중 10km 그러니까 10m/s 초당 10m 이상 되는 곳이에요. 지역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많으니까 발전소를 많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짓게 되면은 발전량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영국 쪽하고 덴마크 쪽이 특히나 그 풍자원이라고 하죠. 풍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은 많은데 문제는 이제 바람이 안 부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바람이 안 부는 데가 있으니까 계절적으로도 바람이 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잘 안 불어요. 그러면 전기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천연가스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네. 네, 바람이 좋습니다. 없으면 발전소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저 장소리 씨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예, 그렇게 다음 또 강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소리 씨 마이크 켜고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지구환경과학과 반갑습니다. 장수리입니다. 네. 탄소 중립이란 게 이산화탄소만을 포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온실가스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CO2 이퀴벌런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O2만이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아까 한 8개 나오는데 뭐는 얼마 나오고 뭐는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관리가 어려우니까 모든 그 가스 뭐 SF4, SF6도 있고 NH4, CH4도 있잖아요. CH4 그러니까 메탄가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얘가 1g당 얼만큼의 온실가스 임팩트가 있느냐를 지수화해가지고 이거를 CO2와 같이 연계해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CO2로 환산한 거죠. 그러니까 말은 이산화탄소라고 하지만 모든 게 다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만
만큼으로 이렇게 환산한 거죠. 제대로 말을 했나 모르겠네요. 네, 이해됐어요. 네, 저 추가 질문이 있는데 네네,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 메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네. 발표 초반에서 말했다시피 메탄은 그 탄소 그 이퀄리브리엄의 수치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더 위험하다고 적힌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과연 이제 천연가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탄소 중립이 실현이 가능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가스는 그냥 나올 때 25배인가요? 저는 기억 못하지만. 근데 그거를 태울 때는 이제 CO2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게 나오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천연가스로는 온실가스를 막을 수 없어요. 다만 비교적으로 석탄을 떼우는 것보다는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 양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를 쓰게 된 거죠. 뭐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그럼 뭘로 할 거냐 이제 이게 될 거고. 그래서 원자력계에서는 원자력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친환경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자력 폐기물도 있고 만약에 잘못될 경우 후쿠시마하고 뭐 쓰리마일도 있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는 그 안정성을 믿지 못하겠다. 원자력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그 양쪽 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풍력과 바이오매스로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보셨지만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지금 수입하고 있거든요. 천연가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전체 전력망에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